미군의 공군력과 이란의 노후된 전투기 사이의 격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군사 역사 속 한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2023년에 시작된 중동 분쟁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일은 10년 전인 2013년에 페르시아만의 국제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전은 이란이 운용하는 노후된 미군 전투기와 당시 가장 첨단이었던 미군 전투기가 맞붙은 상황이었지만 단 몇 분 만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건을 그렇게 믿기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곧 알게 됩니다. 이제 그 교전이 왜 그토록 이례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란의 군사 상황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는 그 사건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 이란이 어떻게 수십 년 된 미국산 전투기를 현대 전투기들과 맞서 운용하게 되었는지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세계 지정학과 이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처해온 불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건부터 시작해봅시다. 2013년 3월이었습니다. 미국의 MQ-1 프레데터 드론, 이란 해안에서 약 16마일 떨어진 국제 공역에서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데터는 결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 드론은 길고 날씬한 프로펠러 추진 플랫폼으로 관찰과 감시,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단일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인 전투 항공기로 분류되긴 하지만 실제 전투 능력은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 운용에 있으며 근접 공중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드론의 최고 속도가 시속 약 135마일 정도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론을 발견한 후 이란 공군은 2대의 F-4 팬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요격에 나섰습니다. 팬텀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초음속 항공기로 상어를 닮은 독특한 외형과 195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텀은 한때 베트남 전쟁 시기를 거치며 미국 공군의 주력 기종이었고 1979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전까지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도입한 전투기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거의 50년이 지난 동일한 기체들이 여전히 이란 전력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란은 여전히 40여 대의 F-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기들은 한 세대 더 새롭고 더 뛰어난 제공권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기종 중에서 F-4가 더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란은 구형 항공기를 사용해 신형 전투기의 위험과 마모를 줄이려 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이 드론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대의 전투기 중 한 대가 프레데터를 요격하려 접근했고 다른 한 대는 뒤에 남았습니다. 이란 조종사 둘 모두 그 상공에 이미 다른 조종사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케빈 서터필드 중령, 콜사인 쇼타임은 근처에서 F-22 랩터를 조종하며 프레데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2년에 이란의 Su-25 지상공격기 2대가 국제공역에서 드론에 발포한 사건 이후 미 공군이 조용히 채택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더 이상 드론을 단독으로 걸프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근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28 슈퍼호넷 2대가 호위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F-22 전투기가 호위를 맡았습니다. F-22는 1980년대에 시작된 프로그램의 산물로 당시 미국 국방기획자들이 소련의 항공기 개발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할 우수한 전투기가 필요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첨단 전술 전투기 프로그램이 탄생했고 결국 랩터가 개발되어 2005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F-22 래퍼는 여전히 대부분의 신뢰받는 기준에서 역사상 최고의 제공권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처음부터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각도, 모든 표면, 모든 내부 공간이 적의 레이더 수신기로부터 레이더 반사파를 흩어지게 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쌍발 프렛 앤 휘트니 F-119 엔진은 음속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애프터버너 없이, 즉 애프터버너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연료 소모와 적외선 신호 없이도 고속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무기를 내부에 탑재하며 무기창 도어는 교전 중 아주 짧은 순간에만 열렸다가 다시 닫혀 항공기의 스텔스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의 항전 장비는 센서 융합과 전자전 장비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조종사에게 다른 항공기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장 상황을 제공합니다. F-4 전투기들도 일부 현대화 조치를 받았지만 미국에서의 마지막 도입은 사건이 발생하기 40년 전인 1970년대 초였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란은 노후된 F-4E 플랫폼을 개조하려고 중국, 러시아, 자국에서 설계한 부품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F-4는 여전히 3세대 전투기이고 F-22는 5세대에 속합니다.
쇼타임은 선두 F4가 프레데터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기가 이란 레이더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랩터를 F4 아래로 밀어 넣었고 그 비행기를 뚜렷이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장 장착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이란 조종사가 어떤 무기를 탑재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조종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랩터의 스텔스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쇼타임은 무장 장착 상태를 점검한 뒤 뒤로 물러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기술을 틀고 상승한 다음 자신의 전투기를 F4 옆으로 천천히 올려 이란 조종사의 주변 시야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이란 조종사는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석에 있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야 할 전투기가 옆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쇼타임은 모든 상황을 진짜 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이란 조종사에게 이제 집에 가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그들은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두 대의 F4 전투기는 교전이나 어떤 식의 긴장 고조도 없이 방향을 틀어 떠났습니다. 전체 임무는 5세대 항공전력, 이 노후 전력과 맞섰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적 조용하게 보여주는 시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격차가 왜 그렇게 큰지, 그리고 왜 이란이 이미 노후화된 항공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쇼타임이 비행을 배우던 시절에는 이미 그 항공기들이 오래된 기종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기체를 모두 자세히 살펴보고 이란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오랜 역사를 추적해봐야 합니다. F4 팬텀2는 1958년에 처음 비행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맥도넬 항공기 회사, 나중에 맥도넬 더글라스로 알려진 회사가 미 해군을 위해 설계했으며 처음에는 함대 방어 요격기로 개발되었지만 냉전시전 시대에 가장 다재다능하고 널리 사용된 전투기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해군과 공군 모두가 F4 팬텀을 제공권 장악 시범부터 지상공격, 정찰 임무까지 다양한 용도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고도에서 마하 2.23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당시 사용 가능한 전투기 중 가장 빠른 기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매우 강력했다는 점입니다. 실전에서 드러날 만한 한계점이 거의 없는 전투기였습니다. 초기 버전에는 내부 기관포가 없었는데 이는 공대공 미사일의 신뢰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교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기관포는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은 미사일에 의존했기 때문에 근접 공중전에서는 가장 약한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했고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레이더 역시 크고 기계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를 사용해 상당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만들어냈으며 간섭과 전파 방해에 취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이 전투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팬텀은 이미 미국군에서 더 전문화된 기체들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F-15 이글은 1976년에 제공권 임무를 넘겨받았습니다. F-16 파이팅 팰컨은 1978년에 다목적 임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팬텀은 점차 미국의 최전방 전력에서 퇴역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 공군은 주로 F-22와 F-35를 운용하고 있지만 F-15와 F-16 같은 구형 기체들도 전체적인 운용 비용이 낮고 간단한 임무에 신형 기체를 투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F-4는 미국 본토에서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같은 전투기들이 아직도 운용 중인데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 전투기들을 대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자면 F-22 랩터는 60년에 걸친 항공공학의 발전을 집약한 전투기입니다. F-22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대략 강철 구슬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최신 4세대 전투기조차 적 레이더에 보여주는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팬텀과 비교하면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F-22의 센서 융합 시스템은 자체 레이더, 수동 적외선 센서, 그리고 다른 항공기 및 지상기지에서 데이터 링크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에게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서 나오는 원시 데이터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상황도를 제공합니다. 이 전투기의 표적 지정 시스템은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되는 AAM-120, AMRAAM 미사일로 장거리 교전이 가능하며 이 모든 과정을 적 항공기에 사실상 탐지되지 않은 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시거리 밖 교전 상황에서는 이란의 F-4 조종사는 미사일이 이미 발사된 후에야 F-22가 같은 영공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접전에서도 랩터는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 덕분에 엔진 배기구의 방향을 조종해 비행기의 자세를 공기 속도와 상관없이 제어할 수 있어 저속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만약 F4가 F-22와 근접 선회전에서 맞붙는다면 F-22의 훨씬 더 공격적인 기동에 의해 즉시 스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먼저 탐지되지 않고서는 그런 전투까지 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왜 이란은 아직도 F4를 운용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전에는 이란이 미국과 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군사장비 거래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냉전 내내 미국에 가까운 동맹이었고, 연이어 들어선 미국 행정부들은 강력한 이란 군대가 거의 끊임없이 전면전 위기에 놓여있던 중동 지역에서 안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들이 탱크, 헬리콥터, 해군함정, 항공기를 포함해 엄청난 양으로 이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란 제국 공군은 지역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뛰어난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전성기 때 이란은 여러 종류의 F4 팬텀 전투기 200대 이상과 F5 타이거 계열 전투기를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첨단이었던 F14 톰캣도 실제로 주문했는데, 이 전투기는 나중에 영화 탑건을 통해 유명해진 가변익 해군 요격기였습니다. 혁명 이전에 약 80대의 F14가 실제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란은 또한 일부 예비 부품, 파이프라인, 그리고 더 중요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미국인 교관들이 이란 조종사들에게 전술과 정비를 가르쳤는데, 이는 해당 지역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에 파흘라비 샤가 축출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점거당했고 52명의 외교관들, 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의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무기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곧이어 예비 부품이 끊기고 혁명 초기에 미국인 고문들이 떠나면서 이란 공군은 중동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이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란에게 이보다 나쁜 시기는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이라크가 침공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은 양측 모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란 공군은 전쟁 중 보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F-14와 F-4 전투기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지만 전투기 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투에서 항공기들이 손실되었고 남은 전투기를 운용하려고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수백 대였던 전투기 부대는 일부만 남았고 남은 항공기들도 시간이 지나 더 낡고 정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 항공기들을 아직 교체하지 못했을까요? 혁명 후 4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란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현대 전투기를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며 이는 이란의 실제 군사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 구독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의 최신 동향도 추적해드립니다. 이제 이란이 구식 F4 전투기에 얽매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자주 이란의 후원자이자 미국 영향력 견제 세력으로 언급되는 러시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S-300을 포함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란에 판매하여 이란의 지상 기반 방공망을 크게 업그레이드한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이해관계는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서방 질서에 맞서기 위해 일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는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현대식 전투기를 판매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략적입니다. 모스크바는 자국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이후 이스라엘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주요 구매국이었으며 이 추세는 2022년 제재 이후에야 끝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모스크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뜻했습니다. 이란의 최신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더 넓은 외교적 입지에 심각한 복잡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S-300 판매 자체도 바로 이런 압력 때문에 수년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믹-29나 SU-30과 같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이란의 공군력을 현대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이 지역의 서방 열강들을 조심스럽게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중동에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면 러시아는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의미 없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는 이란에 SU-35 전투기를 공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항공기의 인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 2027년 인도 예정인 최대 16대 항공기를 제작 중이며 대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장비 수출은 다른 어떤 국가에게도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역시 비교적 구식의 시스템을 제한된 수량만 공급해왔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에서 자체 항공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해왔으며 하이세코사라는 경전투기는 미국의 F-5를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되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독립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원래 F-5가 제공했던 것 이상의 성능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또한 기존의 F-14와 F-4 전투기를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과 개조를 통해 업그레이드하려고 시도했지만 기본적인 기체는 여전히 1979년 이전에 인도된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개조를 하더라도 1960년대 설계된 전투기의 공기역학, 레이더 반사 면적, 핵심 시스템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항공기를 만들지 않는 한 제대로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이란 공군은 여전히 F-4 팬텀, F-14 톰캣, F-5 타이거 미그 29 그리고 중국에서 공급받은 F-7을 보유기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중 일부만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실제 운용 가능한 전투기 수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신뢰할 만한 국방 분석가들은 고강도 전투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수가 혁명 이전에 이란이 실제로 보유했던 수보다 훨씬 적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 부품이 부족하고 정비도 어렵습니다. 2026년 2월 하마단주에서 일상적인 훈련 비행 중이던 이란의 F-4 전투기가 추락해 탑승한 2명의 승무원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2026년에도 여전히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F-4 전투기 가 50년 된 기체로 인해 여전히 추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측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의 격차는 그만큼 뚜렷합니다.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기본 조종사 훈련으로 시작해서 수년간 축적된 전투 경험과 사후 강평, 교리 개발을 바탕으로 한 전문 무기 훈련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네바다주 넬리스 고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 전투기 무기학교는 현지에서 탑건의 공군 버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공중전 전술을 다듬어 왔습니다. 모든 교전과 훈련에서 얻은 교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식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실제와 비슷한 2종 공중전 훈련에서 정기적으로 적기와 교전하며 이는 자신들의 전투기를 다른 기종과 대결시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적 조종사들이 쓸 전술을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실제 상황에서 그 전술이 처음이 아니게 됩니다. 중요하게도 미 공군은 F-4 팬텀을 운용해왔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를 조종하고 훈련하며 이 비행기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팬텀에서 이글로, 그리고 이글에서 랩터로 전환한 조종사들은 F-4가 어떻게 조종되는지,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쇼타임이 이란의 F-4 전투기들에 접근했을 때 미국은 그 항공기에 대한 이해를 수세대에 걸쳐 쌓아왔습니다. 이란 조종사들이 사용하던 전술, 그들이 운용하던 성능 한계,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제약들, 이 모든 것은 미국 측에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인들은 미국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파악하고 능가했던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란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은 1979년 이후로 심각한 제약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원래 훈련 인프라를 구축했던 미국인 고문들은 혁명 이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숙련된 조종사들을 소모시켰고 조직의 연속성을 방해했습니다. 국제적인 고립은 공군의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현실적인 합동훈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습니다. 이란 조종사들은 훈련에서 F-22와 맞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F-35와도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행시간이 제한된 노후 기체를 몰고 서로 맞서며 실제로 마주친 적 없고 시뮬레이션도 불가능한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조우는 이 모든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란 조종사들은 쇼타임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F-22가 그곳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F-22를 포착하지 못했고 시스템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편대 내에서 보이지 않게 작전하다 갑자기 나타나는 항공기에 대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센서로도 찾을 수 없었던 항공기가 갑자기 바로 옆에 나타난다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충격과 후퇴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군사력이 단순히 누가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거나 더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시간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현대식 항공기와 깊이 있는 훈련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과 실제 작전 경험에서 나오는 조직적 기억을 가진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으로 건강한 공군을 구축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연속성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유지해왔습니다. 이 발전 과정은 F4 팬텀에서 F-15, F-16, FC-12, 그리고 F-35로 이어지며 각 세대마다 이전 세대의 교훈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1979년에 그 발전 과정이 하루아침에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 도입이 중단되고 훈련도 멈췄으며 공급망도 끊겼습니다. 전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항공 기술이 계속 발전했지만 이란 공군은 특정 시점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란 조종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없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탄 전투기와 동행 전투기 간 격차는 공중에서 메울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35B는 현대공학의 기적입니다. 초음속 속도, 첨단 스텔스 기술, 그리고 전례 없는 센서 네트워크를 결합한 이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나는 슈퍼컴퓨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의 3가지 버전 중 2가지, 정확히 말하면 F-35B와 F-35C는 항상 크고 꽤 뚜렷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에 띕니다. 항공기 하부에 욕조만한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대포는 F-35의 가속을 늦추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늘려 기동성과 스텔스 능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미국군은 이 엄청난 실수처럼 보이는 것을 항공기의 가장 치명적인 강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 전 베트남 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0년대 중반 맥도날드 글라스 F4 팬텀2는 북베트남 상공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널리 사용된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F4는 9개의 외부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해 최대 18,650파운드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자체 내장 기관포가 없었고 이후 일부 변형 기종만이 외부 기관포 포드를 장착했습니다. 설계한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F4는 자체 기관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유도 스페로우 미사일과 적외선 유도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있었기 때문에 적이 반격을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표적을 제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IM-9B 사이드와인더는 현대의 고정밀 발사 후 망갑형 공대공 미사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유효 사거리가 겨우 3해리밖에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고 오직 표적 바로 뒤에서만 100여에 라곤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시커헤드는 각속도가 초당 11도에 불과할 정도로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강하게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태양이나 구름에도 취약해서 시커가 때때로 이를 적 표적으로 오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합쳐져서 60년대 사이드와인더의 격추 확률은 약 16%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AAM-7D 스페로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최소 교전거리가 3,000에서 5,000피트였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조종사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내내 레이더로 표적을 계속 추적해야 했습니다. 안전하고 적 위협이 없는 영공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 전투기가 하늘에 있고 구름 뒤에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미사일이 표적에 가까워질 때까지 단순히 직선으로 비행하며 운에 맡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초기 스페로 미사일의 명중 확률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전 규칙 때문에 미군 조종사들은 적 항공기를 향해 발사하기 전에 반드시 시각적으로 식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의 장거리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낙원 허가 전부터 가까이 접근해야 했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그 결과 F4 파일럿들은 종종 근접 공중전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기관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파일럿들은 제대로 된 공중기동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기술도 장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항공기의 속도를 음속 이하로 줄이고 적기 뒤로 붙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명중시키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일럿들이 이 전투기에서 기관포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불평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 파일럿 존 채셔는 F4에서 내부 기관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일럿은 값싸고 조종하는 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기관포가 필요했고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병대 장군 존 데일리도 RF4 조종사 모두 비행기에 기관포가 있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런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팬텀기는 처음에는 동체의 외부 기관포 포드를 볼트로 장착했다가 이후 전체 기체가 내부 M61 벌컨 기관포를 탑재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의 군용기 엔지니어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대공 기관포 격추 기록이 없었고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근접 공중전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기관포는 여전히 모든 작전 요구 사항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전투기 설계 시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엔지니어들은 항상 기관포 장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억제력이기 때문입니다. 기관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이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즉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것은 피해를 주거나 격추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예 가까이 다가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F-35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도 합동 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라 반드시 기관포를 탑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관포가 아니라 9000피트 경사거리에서 경장갑 차량을 상대로 35%의 격파 확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포여야 했습니다. 그 기관포가 바로 GAU-22A로 General Dynamics Ordnance and Tactical Systems에서 생산한 25mm 게틀링 기관포이며 GAU-12U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240파운드, 즉 104kg이며 분당 최대 3,3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장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전투기 설계 중 하나에 이 무기를 장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군사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이 무기를 비행기 내부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선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은 F-22 랩터에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날개 뿌리 부분에 기관포를 숨기고 있습니다. 기관포를 발사해야 할 때가 되면 덮개가 열리고 초당 100발의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쏟아집니다. 그 후 덮개가 다시 닫혀 스텔스성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성이 유지됩니다. F-35A의 경우에도 디자이너들은 거의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 GAU-22A 기관포를 동체 내부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가지 파생형인 F-35B와 F-35C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35B는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SPOBL 변형입니다. 작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F-35B는 기체 내부에 리프트 팬과 3베어링 스위블 모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게틀링 거드 탑재하기에는 공간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한편 F-35C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용 전투기로 강화된 착륙 장치와 약 2만 파운드에 달하는 연료를 모두 내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F-35 기종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말은 GAU-22A를 장착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기관포를 외부에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랩도어나 스텔스 패널 뒤가 아니라 항공기 동체 하단에 볼트로 고정하고 보호를 위해 거대한 탄소 섬유 포드로 감싸서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었죠. 그 탄소 섬유 포드는 두 개가 존재하며 둘 다 덴마크 회사인 테르마에서 제작했습니다. F-35B용 GPU 9A와 F-35C용 GPU 8A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설계 선택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항공기 하단에 거대한 욕조 크기의 구조물이 덧붙여져 있는 것은 보기에도 어색하고 투박해 보일 뿐만 아니라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가 드는 이 전투기에 외부 기관포 포드가 장착되면 성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포드는 전투기의 공기 역학적 설계를 방해하여 원래는 매끄럽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기체에 공기 저항과 항력을 추가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F-35A는 마하 0.8에서 음속을 돌파해 마하 1.2에 도달하는, 즉 전투기의 천음속 가속에 추가로 8초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원래 성능 추정치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한편 외부 GAU-21을 장착한 F-35B는 천음속 가속에 추가로 16초가 더 걸립니다. 외부 게틀링건의 추가 중량과 가장 큰 날개, 그리고 가장 많은 연료를 가진 F-35C는 무려 40초가 필요합니다. 이는 F-35A보다 5배나 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포는 처음 보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미군에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F-35B와 F-35C의 외부 기관포가 F-35A의 내부 기관포보다 왜 더 잘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무기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GAU-22A는 4개의 총열을 가진 25mm 게틀링 기관포입니다. 이 무기는 F-22와 F-16에 장착된 20mm 벌컨 기관포보다 크지만 A-10 썬더볼트 2, 즉 워트호그에 장착된 30mm 어벤져 기관포보다 훨씬 더 컴팩트합니다. 이 무기는 초당 55발을 발사하며 발사 속도는 초당 3560피트로 이는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는 약 3700파운드, 즉 거의 16500N에 달하는 상당한 반동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작은 제트 엔진이 기체를 뒤로 밀어내는 것과 비슷한 반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외부 포드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포드는 기체의 중심선 스테이션에 장착되어 있으며 하드포인트가 전투기 등뼈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포드는 F-35의 주 종방향 구조 빔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빔은 기체 전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장착 지점입니다. 즉, 외부 기관포가 발사될 때 3700파운드에 달하는 반동력이 항공기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하드포인트를 통해 강력한 구조빔으로 전달되며 항공기의 복합 외장이나 스텔스 코팅, 내부 부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관포는 발사할 때마다 여전히 반동이 있지만 포드가 그 반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외부 포드 설계를 F-35A에 장착된 내부 기관포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 변형에서는 내부 기관포가 동체 왼쪽에 있는 오목한 부분, 평평하게 닫히는 도어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설계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22는 내부 기관포를 갖추고 있으며 이 기관포는 반동을 날개 뿌리 부분이 흡수하도록 영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35A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종에서는 무기가 발사될 때마다 반동력이 항공기 차인과 롱거런의 복합재 외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것은 항공기 동체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중요한 구조 빔입니다. 그 복합재 외피는 그렇게 강한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F-35A의 스텔스 외피, 즉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F-35A의 기관포 사용은 수년 동안 엄격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진동, 정확성, 그리고 항공기 스텔스 코팅의 마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여전히 기관포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지만 군은 항공기 외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수년 동안 F-35A의 기관포는 펜타곤의 연례 평가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기관포는 작전 정확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류되지만 작전상으로는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F-35B와 F-35C의 외부 기관포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와 장착 위치 덕분에 반동력이 기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균열이나 구조적 손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포의 사용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한 어떤 제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부 기관포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점도 입증됐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 전투기들은 실제로 많은 탄약을 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PDU-32U 준장갑관통 고폭 소위 트레이서, 즉 세이프-T를 사용하며 이는 경장갑을 관통해 목표물 내부에서 폭발하여 내부에서부터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각 전투기는 총 220발의 탄약을 탑재하고 있으며 특수 제어 장치가 한 번에 발사되는 탄환수를 30발에서 50발 사이로 제한합니다. 즉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약 40발이 발사되며
탄약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5번 또는 6번 정도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모두 중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탄환이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F-35는 차원이 다른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에서 조종사는 눈으로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HMDS라는 특수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조준합니다. 이 시스템은 조준 데이터를 조종사의 바이저에 직접 투사합니다. F-35는 또한 AESA 레이더를 사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함으로써 기관포의 정확도를 더욱 높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군이 적을 공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방법인 라이트닝 캐리어 개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USS 트리폴리와 같은 상륙 강습함에 최대 20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여 경항공모함으로 변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속 대응 항공모함은 필요할 때마다 해병대에게 거의 즉각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병력들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지만 적을 제압하고 진격을 돕기 위한 화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하늘에는 조기 경보기가나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A-15호그처럼 거대한 활주로가 필요한 항공기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근처에 라이트닝 캐리어가 배치되어 있다면 12대 이상의 F-35B 전투기가 순식간에 이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생명을 구하며 미국의 진격을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로 정확한 외부 기관포를 사용해 구름을 뚫지 않고도 위에서 레이더 유도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F-35B와 C 외부 포드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드들은 필수적으로 기관포를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드의 탄소 섬유 외장을 제작하는 덴마크 회사 테르마는 다목적 포드, 즉 MMP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형을 개발했습니다. 표준 기관포 포드와 동일한 외형 몰드, 정확히 같은 형태와 공기역학적 프로파일을 사용하면서도 MMP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포 대신 전자전 제머를 탑재할 수 있어 적의 통신을 차단하고 F-35에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MMP는 정보 감시 정찰, ISR, 센서 패키지를 장착할 수도 있어 내장 시스템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향성 데이터 링크를 장착해 드론 군집지휘기로 변신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업 전투 항공기 CCA 전체 편대를 통제하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MMP는 미래의 지향성 에너지 또는 레이저 기반 시스템도 지원할 수 있어 F-35B나 F-35C 전투기가 언젠가 현대전보다는 공상과학에 가까운 방식으로 적 드론을 대응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포드 설계가 가진 진정한 힘, 거의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이미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가 포드 하나만 교체함으로써 더 다양한 무장 구성을 갖추고 훨씬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체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드의 크기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자전 장비에서 ISR, 지향성 에너지 무기 또는 기존의 게틀링건으로 바꿔도 항공기의 항력, 속도, 전체 성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F-35A는 기체 내부에 기관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B형과 C형에 비해 훨씬 덜 유연하고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건포드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무기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F-35A는 항상 이 내부 기관포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무에서 그 활용성과 유연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B형과 C형은 해병대와 해군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이 임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파병 전에 데이터 링크든 ISR 센서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장비든 매번 이상적인 장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F-35B와 C의 외부 기관포 장착을 처음 결정했을 때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한 해결책처럼 보였고 F-35의 공중 성능만 저하시킬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어색한 추가 장치는 이 전투기 설계의 가장 가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함이 오히려 특징이 되었고 의도치 않게 이 전투기들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더 유연하고 강력하며 미래에도 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전장의 현실에서 정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국과 같은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같은 탄약은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제섬 한 발당 100만 달러 이상이며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발에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이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비싼 탄약을 단순히 대량 생산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낭비할 여유도 없죠. 하지만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비교적 저렴한 무유도 폭탄을 치명적인 크루즈 미사일로 변신시켜 기존 가격의 일부만으로도 뛰어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이죠.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현재 4가지 새로운 정밀 유도 무기 개념을 통해 이 혁신적인 방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기고를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유도 폭탄, 즉 멍청이 폭탄을 스마트하고 정밀하게 유도되는 탄약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보잉의 합동 직격탄 JDAM 유도 키트를 사용해왔으며 1999년 이후 수십만 개의 JDAM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볼트온 패키지는 공기역학적 꼬리 부분, 스트레이크 키트, 그리고 관성 및 GPS 유도 제어 장치를 포함한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파운드짜리 MK84와 같은 단순한 무유도 폭탄에 JDAM을 장착하면 폭탄의 성능과 잠재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항공기가 고정된 지상 목표물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JDAM은 폭탄의 명중 정확도를 목표 지점에서 약 16피트, 즉 5m 이내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JDAM은 GPS와 관성항법을 모두 사용해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무유도 폭탄이나 레이저 유도 무기는 맑은 하늘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JDAM은 또한 F-18, F-35 전투기와 B-2 폭격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구용기와 호환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JDAM의 가장 크고 뛰어난 장점은 바로 저렴한 가격일 것입니다. JDAM 키트는 21,000달러에서 36,000달러 사이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순항미사일에 붙는 7자릿수 가격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스마트 정밀 유도 무기로 변환되어 적들에게 투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양의 재래식 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보잉은 JDAM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JDAM 확장형, 즉 JDAM-ER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JDAM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덕분에 폭탄은 약 45마일, 즉 72km에 달하는 훨씬 더 먼 거리를 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JDAM보다 3배 더 먼 거리이며 M142 하이마스 로켓과 거의 동일한 작전 범위입니다. 인상적인 거리이긴 하지만 여전히 JASM 순항미사일처럼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수백 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무기와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보잉은 세계 최고 미사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더 강력한 JDAM 키트를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었습니다. 합동 직격탄 장거리형, 즉 JDAM-LR을 소개합니다. 보잉은 2010년에 처음으로 이 키트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기존 JDAM-ER 패키지에 제트 엔진 꼬리 키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군이 이 아이디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2020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미 해군은 기본형의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DAM-LR은 보잉 관계자에 따르면 TDI J85 터보제트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신 스마트 폭탄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약 200캐리, 즉 230마일 또는 370km이며 그보다 더 멀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차 세계대전에 들어선 걸까요? 읽는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뉴스를 따라잡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 성향 전반에 걸친 거의 200개 매체에서 다뤄졌죠. 미군이 이란 항구를 봉쇄한 결과 36시간 만에 경제 교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 전 주로 진보 성향의 80여 매체에서 다룬 또 다른 기사에서는 봉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교통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일까요? 완전히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었던 건가요?
둘 다 가능할까요? 이러한 보도 차이가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쟁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그라운드 뉴스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저런 헤드라인 중 하나만 본다면 한 가지 시각만 갖게 되고 상황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라운드 뉴스는 매일 수천 개의 뉴스를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각 소스의 편향성, 신뢰도, 소유 구조까지 보여줘서 한눈에 모든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는 블라인드 스팟으로 정치적 스펙트럼 한쪽에선 집중 보도되지만 다른 쪽에선 거의 언급되지 않는 뉴스를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든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ground.news/militaryshow로 가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멘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니 그라운드 뉴스를 직접 이용해보세요. 기본형 JJ댐 LR은 또한 이 유도 키트의 3가지 추가 변형에 기반이 될 예정이며 각각 고유한 장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코이 JJ댐 LR, 퀵스트라이크 LR, 그리고 마리타임 스트라이크 LR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놀라운 사거리는 JJDM을 완전히 새로운 성능의 단계로 끌어올려 미국이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매우 정밀한 스탠드오프 무기로 바꿔 적의 방공망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발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항공기들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적진 깊숙한 곳에 목표물을 향해 이러한 무기들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정밀 타격 무기 프로그램 관리자 사라 에벗 대령은 해군 항공전력이 작전 지역에서 JJ댐 시스템에 계속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함대에 더 넓은 스탠드오프 사거리를 제공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능력은 조종사들이 훨씬 더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해주어 적의 견제가 심한 환경에서도 전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LR은 더 나은 사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키트들은 또한 첨단 온보드 전력 생성 능력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이 폭탄들은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양방향 데이터 링크나 첨단 탐색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능과 성능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각 탄약은 이동하는 표적이나 전자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군이 곧 사용할 수 있게 될 다양한 종류의 JJ댐 LR 기술 사양과 성능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한 해군의 포인트 무구 해상 사격장에서 실제로 진행된 시험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미 해군의 FA-18 슈퍼 호넷 전투기에서 2발의 JJDM LR이 각각의 시험 비행 중에 발사되었습니다. 각 무기는 전투기에서 분리된 후 약 200캐리 정도를 비행했으며 그중 한 번의 시험에서는 비행 중 고도 변화와 무기 기동이 포함되었고 목표 지점에서 수미터 이내에 명중했습니다. 특히 이 폭탄들은 이미 FA-18과 미군의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기존 JDM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JDM LR의 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시간 소모적인 개조나 새로운 시스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키트는 과거에 이미 JJDM을 사용했던 많은 전술 및 전략 항공기에 간단히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월 1일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JJDM LR은 자체 터보제트 엔진 동력을 사용해 34분 동안 비행한 후 목표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명중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최소 500더 파운드, 즉 226적 킬로그램의 폭탄에 장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오차 범위는 충분히 허용될 만합니다. 폭발력이 여전히 주변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인 4월 3일 두 번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지점까지 비교적 직선적이고 단순한 경로로 비행하는 대신 JDM LR은 갑작스러운 고도 변화와 공중 기동이 포함된 더 복잡한 비행 프로파일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스마트 탄약이 적의 방어망을 회피하고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험도 큰 성공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밀 유도 탄약은 4월 1일에 발사된 것과 비슷한 거리를 비행하고 유사한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번 시험은 안전한 무기 분리, 기존 항공기 시스템과의 연동 능력,
그리고 기존 JDAM 시스템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의 제어된 동력 비행 및 항법 능력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다시 말해 JDAM LR이 더 이상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하드웨어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MK82, 83, 84와 같은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수백 마일을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형 제트 추진 순항 미사일로 변신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 초 시험에 사용된 JDAM이 비행 거리와 기록된 비행 시간을 바탕으로 시속 400마일 혹은 그 이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이전 JDAM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JDAM LR 역시 실제 순항 미사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JDAM이나 더 발전된 JDAM ER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며 전체 시스템의 단가가 약 2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JASS음이나 토마호크와 같이 100만 달러 이상이 드는 무기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JASSM 한 발 값이면 미국은 JDAM LR 폭탄을 5개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한 발의 가격으로는 장거리 정밀 탄약을 10개나 준비할 수 있어 적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곧 운용하게 될 독특한 LR 변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기본형 JDAM LR은 이미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때는 단순했던 500파운드 폭탄에 300캐리, 즉 345마일 또는 555km가 넘는 작전 사거리를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이 기술을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 다양한 방식과 최대한 멀리 확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3가지 추가 변형 중 첫 번째는 JJDAM LR 디코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기는 실제로 방공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적이 인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낭비하도록 유도하는 데 설계되었습니다. 디코이 LR은 폭발 탄두 대신 보조연료 탱크로 교체되어 잡전 범위를 무려 700캐리, 805마일 또는 거의 130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탄약이 주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적의 방공 시스템을 포화시키기 위해 일제히 발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도록 강요하면서 실제 탄두나 유인 항공기가 뒤따라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이 미끼들은 크기, 속도, 사거리 덕분에 JASSM과 같은 실제 순항 미사일처럼 레이더 화면에 나타날 것이고 어떤 적도 그런 미사일이 그냥 지나가 목표를 타격하도록 내버려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미끼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조치를 취해 격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에너지, 자원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미끼 변형이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 변형은 모두 해상 군사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마도 이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퀵 스트라이크 LR입니다. 기본형 JDAM LR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기존 시스템인 퀵 스트라이크 ER의 자연스러운 진화형입니다. 원래 퀵 스트라이크 ER은 간단히 말해서 2000파운드짜리 범용 폭탄에 새로운 신관을 포함한 수중 기뢰 부품을 장착하고 기존의 JDAM 확장 사거리 활공 윙 키트에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목표 지역에서 4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도 투하할 수 있는 거대한 수중 기뢰가 탄생한 것입니다. 탄약이 목표 좌표에 가까워지면 고속으로 물을 향해 활공하여 수면에 충돌한 뒤 기뢰로 전개됩니다. 기뢰는 보통 300피트, 약 91m 이하의 수로에서 천천히 가라앉은 뒤 표적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내장된 막 57 표적 탐지 장치는 해당 지역의 적 함정 신호를 감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바로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뢰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구분하거나 지나가는 선박의 수를 세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만 폭발합니다. 이 기뢰들은 주로 해운로, 운하, 강, 내륙수로, 항구와 같은 비교적 얕은 수역에서 사용됩니다. 무게가 2100파운드인 이 거대한 기뢰는 가장 큰 군함도 쉽게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B-52 폭격기 한 대만 있으면 수십 마일 밖에서도 최대 12개의 이 대형 기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거리가 몇 배로 늘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때 퀵 스트라이크 LR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잉은 ER 버전에서 볼 수 있었던 기존의 활공 날개 키트를
터보제트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작전 범위를 300마일 이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수로에 기뢰를 설치하고자 할 때 퀵 스트라이크 체계에 있더라도 폭격기와 승무원들을 목표 지점 가까이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수많은 물리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제 퀵 스트라이크 LR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승무원과 수십억 달러짜리 폭격기를 적진 깊숙이 보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 없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영공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수로에도 기뢰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대에 무수한 기회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잘 방어된 수로나 내륙 깊숙한 곳의 수로조차도 다시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JDAM LR의 최종 변형은 해상 타격 버전이며 보잉과 군 모두 이 버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설계와 능력에 대해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 즉 공군연구소 AFR의 을르스놈이라 퀵싱크 탄약의 퀵싱크는 JJDM이 구축한 기반 위에 추가적인 유도 시스템을 기본 키트에 도입함으로써 발전한 무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무기는 탄도의 앞부분을 레이더와 적외선 이미징 기능을 결합한 다중모드 시커 패키지로 교체하여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JJ대음이 일반적으로 특정 위치에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는 데만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퀵싱크는 JJ댐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 함선의 대략적인 위치까지 접근한 뒤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전환해 함선을 찾아내고 타격해야 할 선박에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동 중인 군함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 무기는 함선의 방향과 이동 속도를 계산해 자신의 궤적을 그에 맞게 조정하여 선체와 성공적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물선 바로 아래를 정확하게 노립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로 한때 비교적 단순했던 블루 109 폭탄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파괴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퀵싱크를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파괴적인 대함 무기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군의 마크 48 중어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일반 JDAM과 마찬가지로 퀵싱크는 목표물로부터 최대 15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투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같은 시스템에 JDAM, LR 기술을 추가하면 곧바로 함정 파괴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신뢰성과 정밀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맞먹는 사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공 날개와 터보제트 엔진을 이용해 수백 마일 떨어진 표적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알려진 정보를 볼 때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JJDAM LR 기술은 이 정밀 유도탄이 자체 터빈 엔진 덕분에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발전된 탐색기, 통신 링크 등 추가 시스템과 부가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LR 개선을 통해 JJDAM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저하게 더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해군의 시험이 500파운드 탄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JJDAM LR 키트가 다른 무게와 등급의 탄두와도 호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구식 JJDAM이 사라질 것 같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군의 무기고에는 기존 JDAM, ER, LR 등 모든 시스템이 공존할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장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JDAM과 ER 시스템은 새로운 LR보다 제작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비교적 짧은 사거리의 임무나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로 강하게 방어되지 않는 지역에서 여전히 이상적입니다. 한편 LR은 미국의 점점 늘어나는 스탠드오프 무기 보유 목록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적의 방공망이 여전히 가동 중인 분쟁 초기 단계에서 더 취약한 항공기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JJDAM 시스템이 동일한 항공기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다양한 종류의 JJDAM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쉽게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군의 임무 수행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훨씬 수월해지고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적들은 훨씬 더 불리해질 것입니다. 미군이 곧 엄청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건 이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침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주목하세요. 미국이 스타워즈에서나 나올 법한 뭔가를 꺼내들었고 이것이 적들의 장거리 계획을 망칠 예정입니다. 적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 상공 수백 마일 위에 무엇을 배치하려는지 두려워하며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광기에는 여러 겹이 있습니다. 무기 자체도 충분히 미친 짓이지만 그 비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발사할 수 있는 현 세대와 차세대 탄도미사일에 대한 궁극적인 방어책으로 설계 중인 골든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기가 탄도미사일이 비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즉 추진 단계에서 이를 격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에 있는 요격기들이 미사일이 지구로 다시 떨어질 때 요격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든돔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실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단서는 미국 의회 예산국 CBO 덕분에 얻었습니다. CBO는 골든돔의 가정상 버전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비용을 염두에 두세요. 곧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CBO는 골든돔의 핵심이 7,800개의 대규모 미사일 요격기 군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요격기들은 지구 궤도를 돌며 시야에 들어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7,800개의 미사일 요격기는 CBO가 산출한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직 그 요격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주나 달에 배치할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서 미국 우주군 우주시스템 사령부가 록히드 마틴을 선정해 우주기반 요격 프로그램, 즉 SBI, 일명 골든돔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PSC-3 미사일 등 실전 검증된 요격 미사일 관련 경험을 강조하며 본토를 지키는 다중도메인 계층 방어망에 초기 대응용 추가 방어층 도입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골든돔 프로젝트 선정 후 록히드 마틴의 계획은 여전히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주 기반 요격기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그 작동 방식을 공개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든돔의 돔의 모습을 점점 파악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준비한 방공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 아이디어의 발목을 잡았던 스타워즈라는 별명이 이제는 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든돔을 구성하는 것은 궤도에 있는 7,800개의 방공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CBO에 따르면 이들이 전체 예산 추정치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든돔의 다른 면도 미국 관리들이 언급한 적 있습니다. 4월 29일 워싱턴 타임즈는 우주군의 마이클 A. 갤라인 장군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골든돔 프로그램 책임자이며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갤라인 장군은 골든돔이 차세대 공중위협 대응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본토를 겨냥한 무인항공 시스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및 기동 극초음속 미사일, 공중 해상발사 탄도미사일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며 심지어 우주에 7,800개의 미사일 요격체를 배치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의 경우가 그러한데 순항미사일은 잘 알려진 대로 우주로 올라가지 않고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골든돔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요격체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합니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골든돔은 미든 미국의 50개 모든 주를 보호할 것이며 첨단 무기와 인공지능을 현재의 방어 시스템에 통합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 배치된 요격기들은 미국의 지상 기반 방공 시스템, 전자전, 그리고 사이버 전략을 포함하는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넥스트 또는 MDS 넥스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MDS 넥스트를 위한 첨단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전투원의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적들의 셈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미사일 방어국 국장인 공군 중장 히스 A.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그가 맞다면 골든돔은 미국 적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록히드 마틴과 맺은 계약을 넘어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우주군은 12개의 서로 다른 회사에 20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가치는 최대 32억 달러에 달한다고 에어앤드 스페이스 포스가 보도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궤도상 미사일 요격기가 이 계약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노스롭 그루먼, 스타링크를 뒷받침하는 기존 위성 군집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 스페이스X, 그리고 레이시온 등에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골든돔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미 진행되고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CBO 보고서의 또 다른 미친 부분으로 돌아가기 전에 골든돔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CBO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7,800개의 우주 요격기에 대한 월존,
즉 TWG의 보도에서 나온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TWG는 CBO가 골든돔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이 시스템이 6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골든돔에서 가장 첨단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7,800개의 우주 기반 요격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집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이 요격기들은 판도미사일이 아직 추진 단계이거나 우주로 향하는 구간에 있을 때 이를 격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요소들은 상부와 하부의 광역 지상기지를 모두 포함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구역과 미국의 기존 4개 지상기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가방어까지 다룹니다. 또한 목표물 추적에 쓰일 우주위성 군집이 언급되는데 이 부분에 스페이스X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주 기반 요격기와 위성 군집 사이의 여러 계층은 모두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 및 해상 미사일 요격 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와 차세대 요격기 등이 포함된다고 TWGD는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골든돔의 전체 구상이 적어도 CBO의 시각에서는 확인되는 듯합니다. 우주와 지상에 배치된 요격기들이 위성, 센서, 레이더에서 받은 데이터로 운영됩니다. 센서와 레이더는 미국이 이미 지상에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골든돔의 모습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정말 미친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워즈에서 바로 가져온 것 같은 이 시스템이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항상 불편한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숫자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하지만 CBO가 이 모든 것의 비용을 얼마나 추정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BO에서는 7,800개의 우주 배치 요격기와 우리가 언급한 모든 요소를 갖춘 골든돔 버전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펜타곤이 개발, 배치, 유지 관리를 위해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골든돔도 약 20년 정도만 운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의 추정에 따르면 1조 2천억 달러 중 약 1조 달러가 골든돔 관련 획득 비용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미국 상공 수백 마일 위에서 궤도를 돌며 운용되는 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급여, 유지보수, 수리, 정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CBO의 말이 맞다면 미국은 골든돔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 수치들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1조 2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미국이 과거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불했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F-35 프로젝트는 인플레이션 반영 시 미국에 2조 달러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지출은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이 수치가 모두 CBO에서 산출한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BO조차도 골든돔의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방부의 2027 회계연도 예산 요청 문서에는 GDA에 대한 5년간의 자금 계획 전망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배치될지 그리고 목표 아키텍처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국방부가 구상 중인 GDA 시스템의 장기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CBO는 지적합니다. 참고로 GDA는 골든돔 포 아메리카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들리는 만큼 국방부의 큰 이익은 아닙니다. 추정이 불가능하단 건 골든돔 유지비가 CBO 추정보다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CBO 수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 직후 골든돔 구상을 발표하며 이 프로그램의 초기 투자가 2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두고 단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이는 CBO가 제시한 1조 2천억 달러 추정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비용을 합산하면 트럼프는 골든돔의 총 비용이 1,7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CBO가 추정한 금액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펜타곤의 골든돔에 대한 예상 비용은 3월에 약간 상승하여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CBO가 추정한 전체 비용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용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CBO는 그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즉 DOD가 밝힌 비용은 CBO의 분석보다 더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활동 범위와 예산 항목도 다를 수 있다고 CBO는 지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펜타곤, 즉 DOD와 트럼프 행정부가 골든돔의 범위를 훨씬 더 제한적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CBO가 맞다고 가정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모든 비용 추정치가 엄청나게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골든돔의 구체적 세부 사항이 공개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CBO 추정치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주에 7,800개의 미사일 요격기가 있다는 헤드라인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전체 네트워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CBO는 자신들이 예상한 골든돔의 우주 기반 부분이 동시에 10개의 표적만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일 때 방공 시스템이 격추할 수 있는 시간은 3~5분 뿐입니다. 골든돔이 그 미사일을 격추하려면 지상에서 186마일에서 310마일 사이의 저지구 궤도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저지구 궤도 위성들이 지구 특정 지점에 고정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위성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궤도 경사에 따라 적도를 중심으로 한 띠를 따라 돌면서 북쪽과 남쪽으로 똑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미국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추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 요격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많은 위성 군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는 4일마다 요격 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하려면 적절한 위치에 20개의 우주 기반 요격 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수를 늘리려면 미국은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 비용이 더 들어 CBO 추정치인 1조 2천억 달러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7,800개의 미사일 요격기를 20년 동안 우주에서 운용하려면 약 3만 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잠재적 적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GJ 예산망은 북한과 이란처럼 탄도미사일 발사 위치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지역적 위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 침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골든돔이 미국의 기존 시스템보다 우수하지만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국 중 하나가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이 골든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CBO의 추정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계약 몇 건만 내줬을 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달 인프라를 강화하고 심지어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야망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여러 유보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들은 골든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대부분의 미국 적국이 골든돔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이 아이디어를 비난하는 상명을 발표하며 이를 미국의 1극집의 전략을 지원하는 우주 핵전쟁 시나리오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미국의 오만함과 자기의로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만의 핵 야망을 가진 제정신이 아닌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에서 나온 허세 섞인 말이죠. 러시아와 중국도 골든돔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으며 골든돔의 존재 자체가 다른 국가들이 돔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리적 비물리적 수단을 개발하도록 더 큰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골든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핵심은 이것이 전쟁의 미래, 특히 우주 기반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골든돔 프로그램이 요격 시스템의 개발과 궤도 배치를 포함해 우주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단의 무기고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주가 무기를 배치하는 환경이자 무력 충돌의 전장이 되고 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골든돔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이 전쟁 수행의 다음 전선에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은 이들 역시 미국과 함께 우주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TW 세드와 조지타운 안보연구 리뷰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세 나라 모두가 대위성 무기를 시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미사일 요격체를 우주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GPS를 포함한 시스템과 조기 미사일 경보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지궤도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행동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그들은 이를 미국이 세계 안보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자신들이 우주전쟁 경쟁에서 자유롭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의 현대전쟁 연구소는 이 모든 것을 전통적인 전쟁용으로 요약합니다. 전쟁이 존재해온 이래 갈등 중인 이들은 늘 높은 지대를 차지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지대를 장악하면 전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들은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높은 곳은 감시에 더 유리하고 적이 이쪽으로 접근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싸우게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골든돔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높은 지대는 정말 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연구소는 미래의 전쟁은 적이 대응하거나 반응할 기회를 갖기 전에 어느 국가가 우주에 자산을 배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의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던 것이 점점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계속됐으며 현대무기 체계는 기술 발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장에서 벌어질 전쟁입니다. 골든돔은 전쟁의 새로운 영역에서 미국이 초기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국이 CBO가 비용 급증을 경고한 이 프로젝트에 자원을 얼마나 투입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골든돔은 쓸모없는 낭비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돌파구일까요? 미국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를 위해 제안한 예산 규모는 분명히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번 제안은 2026년 예산안보다 거의 40%나 높습니다. 2026년 예산안 역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국방 예산 제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의 이 막대한 예산 요청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546억 달러가 국방자율전쟁그룹, 줄여서 DOG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은 사실상 미국의 전 세계 분쟁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예산 항목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쓴 셈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OG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DOG는 2025년 날에 별다른 홍보 없이 설립된 최근의 조직입니다. 2026 회계연도 예산은 비교적 적은 2억 2,500만 달러였으며 다른 예산 항목들 사이에 쉽게 묻힐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27 회계연도에 DOG를 위해 요청된 546억 달러의 예산은 전년 대비 24,000% 증가한 금액으로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요청이라는 맥락에서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인텔, 우버와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연간 매출이나 라트비아, 캄보디아, 바레인과 같은 국가의 국내 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2027 회계연도 미 해병대 전체 예산 요청액인 528억 달러보다도 많으며 예산 내에서도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DOG는 분명히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18개월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요청된 것은 현대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DOG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 예정인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자율전쟁그룹은 펜타곤의 획득, 개발, 통합 프로그램으로 모든 전투 영역에서 드론, 항공기, 선박의 작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룹의 설립은 사실상 미군이 자율전쟁에 접근하는 방식의 진화라고 할 수 있지만 2019년의 우주사령부나 2017년의 사이버사령부처럼 통합사령부 수준은 아닙니다. 대신 더그는 획득과 통합 내에서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전 조직들이 보여줬던 점점 더 커지는 중요성에 대한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외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 분산된 각 군의 접근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복되거나 위험한 공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지휘부를 승인했습니다. 오늘날 미군이 각 군 차원에서 무인 자율 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야에 폭넓게 뛰어들면서 같은 종류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DOG의 설립은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중앙집중식 통제는 미군의 자율 시스템 개발을 간소화하여 각 군이 상충되는 전술 목표나 서로 맞지 않는 기술과 기술 표준을 추구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그의 설립이 미국이 지배적인 군사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전쟁이 잘 보여주었듯이
이제 드론이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장비 및 인명 손실에 최소 7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율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드론이 다음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과감하게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 이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율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시스템은 전투 지역에서 인간의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대에 향상된 작전 속도, 정밀성, 그리고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표적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인간에게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도 복잡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은 기계의 속도로 작동하여 관찰, 상황 판단, 결정, 행동, 즉 OODA 루프를 가속화하고 인간 분석가보다 훨씬 빠르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결과 위협을 더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팔란티어의 프로젝트 메이븐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표적 인식과 분류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위협을 보다 일관되고 정확하게 식별함으로써 인간의 실수와 잠재적인 부수적 피해를 줄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은 운영비용 절감과 물류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유지 보수는 운영자에게 언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알려줍니다. 장비의 다운타임을 줄여주고 자동화된 감시와 물류는 24시간 모니터링과 물자 공급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줍니다. 전장에서 육상, 해상, 공중의 자율 드론은 경로 확보, 폭탄 처리, 정찰과 같은 지루하고 위험하며 더러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요구를 줄이고 아군의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드론 군집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적의 방어를 압도하거나 기존의 전쟁 방식으로는 접근이 거부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와 신속한 장악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율적인 AI 기반 시스템의 깊은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의 생산과 조달부터 배치까지 전체 드론 생태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합된 통제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었던 드론의 높은 타격률과 효율성은 훨씬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전 세계 군대들은 전용 무인 시스템 부서나 사령부 혹은 조직을 내부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첫 번째였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즉 SBS는 2024년 6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전 세계 최초로 창설된 전용 무인 시스템 조직으로 매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매달 10만에서 12만 회의 드론 출격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전용 무인 시스템 부대인 VBS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무인 시스템 부대의 약자이지만 우크라이나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된 약자입니다. VBS는 2025년 11월 12일에 창설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17개월 늦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SBS와 달리 VBS는 독립된 군종이 아니라 전투경과로 분류됩니다. SBS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독립된 군종으로 운영되는 반면 VBS의 연대들은 지상군, 해군 또는 공수부대 부대에 유동적으로 배속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드론 지휘와 통제를 우크라이나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혁신이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모집 문서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78,800명의 드론 운용 인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21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북한의 드론 프로그램은 군수산업부 내의 전문 기관인 무인항공기술단지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통제는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은 드론을 군대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통합했지만 모자이크 방어 전략은 분권화를 강조하여 전국 각지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암살되거나 전사한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르지만 아마도 러시아 모델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무인 시스템 부대를 창설하는 대신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부터 지능화, 계획은 무인 및 자유 시스템을 5개, 모든 군종과 5개 정구사령부 전체에 통합하는 것이지만 중앙집중식 통합지휘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략인지
미국보다 단순히 늦게 시작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앙 집중식 모델을 선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덕가 그 결과입니다. 사실 덕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에서 이것은 이전 미국 군사 프로그램들을 더 일관되고 강력한 체계로 확장하고 통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입니다.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는 2023년 8월 전 국방부 부장관 캐슬린 힉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8월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 소모성 자율 드론 수천 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8년까지 수십만 대의 일회용 공격 드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대의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목표 날짜까지 수백 대만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레플리케이터 시스템은 신뢰성이 없거나 너무 비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필요한 수량만큼 조달하기에는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고 일부는 기대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펜타곤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대량의 드론을 성공적으로 제어하고 목표를 찾아내거나 타격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곧 보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 통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구에서 영감을 받은 전쟁 방식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2종 자율함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휘 및 통제 계층은 546억 달러 예산 요청에서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저희 밀리터리 쇼에서는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다른 채널처럼 같은 헤드라인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잡음을 걸러내고 진짜 이야기와 그 중요성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항상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미 국방부가 546억 달러를 투자해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 항목은 대형 일방향 공격 드론,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된 레플리케이터에서 이어받은 포트폴리오의 지속 및 확장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8회계 연도까지 DOG와 드론 우세 분야 전반에 걸쳐 20만 대 이상의 자율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우세는 펜타곤의 광범위한 자율전쟁 전략하에서 DOG와 병행하는 보완적 이니셔티브입니다. 두 이니셔티브의 주요 차이점은 더그가 대형 드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드론 우세는 소형 드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이니셔티브 모두 공격 및 방어용 대드론 작전을 포함합니다. 합동기관 태스크포스 401, 줄여서 JIATF 401은 드론 우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DOG처럼 이 조직도 2025년 8월 새로 창설됐습니다. 이 조직과 DOG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알아보겠습니다. DOGG 지출의 두 번째 범주는 앞서 언급한 AI 기반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이며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레플리케이터가 이러한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 이니셔티브의 원래 구조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없이는 다양한 제조업체의 서로 다른 드론들로 구성된 드론 군집을 통합적인 지휘 통제 구조 내에서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미 국방부는 최대 1억 달러의 상금이 걸린 자율 차량 오케스트레이터 상금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바로 이러한 드론 분집을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선정된 이후에는 기본적인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5년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십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막대한 연산 능력 제공 비용과 인공지능이 DOG의 작전 핵심에 자리 잡을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더그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군대의 인공지능을 빠르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OG의 인공지능 통합은 다릅니다. DOG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지원 도구가 아니라 주된 전투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조달 방식에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인공지능 우선 전투 모델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교훈, 그리고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 실패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펜타곤이 대부분의 중점을 하드웨어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더그의 현재 전략은 인공지능과 물리적 자율성을 환상의 콤비로 여기며 소프트웨어를 주요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협력, 그리고 기계 속도에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군집을 실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품질이 가장 중요하며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장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고 모인 시스템 운영을 조율하고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DOG는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모사와 국방부 데이터 명령 프로토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는 모든 플랫폼이 타사 통합과 무선 업데이트를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산용 기술 업계 수준의 빠른 반복 개발을 가능하게 해 기존 국방 조달 주기에서 크게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DOG는 엄격한 윤리적 안전장치를 둔 모델을 거부함으로써 민간 AI 기준과는 크게 다릅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은 미군에 의해 널리 도입되었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 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엔트로픽은 이후 군사 목적으로 클로드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곧이어 이 회사는 미국 전쟁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결과로 2026년 1월 국방부의 AI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DOG는 이제 전투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이념적 조정이나 제한적 사용 정책이 없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발표한 선언문에서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제약을 거부한 팔란티르 같은 회사의 제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그 선언문을 보면 팔란티르는 DOG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팔란티르의 프로젝트 메이브 소프트웨어는 이미 미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의 하드파워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다. 고학 엘리트는 국가 방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와 같은 주요 선언문 내용들은 DOG와 깊은 이념적, 운영적 일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도구 활동의 세 번째 범주는 워게임, 실험, 그리고 작전 개념 개발 작업입니다. 사무엘 파파로 제독이 2025년 12월 레이건 국가방위 포럼에서 설명했듯이 이 분야에는 미국 본토 사격장 내에서의 실사격 훈련과 앤더스 파운드리 환경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모두 포함됩니다. 앤더스 파운드리는 국방부가 1월에 발표한 앞서 언급한 AI 가속화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한 7개의 선도 프로젝트 PSP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설 엔더의 게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시뮬레이션 개발, 심데브과 실제 작전, 심옵스 간의 피드백 루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AI가 탑재된 적에 맞서 전술을 신속하게 시험하고 개선하며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적의 기술에 대한 대응책이 도입 후 4-8주 이내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 루프와 반복의 속도 및 품질은 지속적인 작전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국방부 지출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로 이끕니다. 이 범주는 미군 내에서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범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각 군의 모인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나의 부서 권한 아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통합은 군 간의 상호 운영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특히 AI 기반 킬체인과 전투 관리에 있어 일관된 교리를 보장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통합은 현재 미국의 무인 및 AI 프로그램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는 각 군에서 권한을 빼앗아 DOG의 관할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러한 대규모 제도 개편은 기관 내부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전략방위구상기구, 즉 SDIO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조직은 1984년에 설립되어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냉전 시대에 미국을 핵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구상이었습니다. SDIO에 통합된 육군, 해군, 공군은 미국의 무인 시스템을 위해 DOG가 구상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DOG의 권한 통합과 관련된 몇몇 측면 때문에 비슷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덕 프로그램 사무국이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DIO의 선례는 이러한 통합이 고위급 정치적 지원을 받고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낸다면 성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너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18, 10개월 내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DOG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표적인 국방기술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규칙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며 자율성에 대한 경쟁이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다루는 군대가 승리하게 되며 DOG는 미국이 승리를 위해 내디딘 가장 야심차고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 군대는 무인 및 자유 시스템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인정했지만 일부 비평가들에 따르면 반드시 충분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일 회계연도에 546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그런 비평가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태역 장군 등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돈을 쏟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페트레이어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육군 부대를 지휘했고 CIA 국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는 전 국방장관 밥 게이츠의 말을 인용해 무인 시스템의 가장 큰 도전은 운용 인력 확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숙련된 인력뿐만 아니라 별도의 직군, 훈련 과정, 그리고 원격 작전을 지원할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그는 운용 규칙, 실질적인 전력 구조 변화, 훈련된 조종사와 부대, 교육받은 지휘관, 정비 체계, 정보 통합, 인사 정책이 없는 드론은 결코 무기 체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구에 대한 투자 중 2%도 안 되는 금액만이 교리와 통합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남은 투자가 전투력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값비싼 재고로 남을지를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그는 도구의 광범위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었던 신속한 조직 및 교리 변화와 같은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자율 능력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는 과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DOG, 드론우이,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국은 원격 조종 및 자율 하드웨어에 경쟁국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며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DOEG의 중앙 집중식 조직에서 파생되는 규모의 경제는 추가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레이어스가 시사하듯이 결정적인 비대칭성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경험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으로 이어지느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떠다니는 비행장들이 바로 미국이 자국 땅과 해안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전 세계 곳곳에 힘을 투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전투, 감시, 억제, 그리고 안보 임무를 거의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작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큰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21세기 전장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위협인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형 무기, 로커스트 레이저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무인 항공기 UAV일 수 있으며 구조 부품을 녹이고 핵심 시스템을 눈 깜짝할 사이에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미국 항공모함에 매우 귀중한 전력 보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 해군은 이를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10억 달러짜리 미국 군함이 홍해를 항해하던 중 갑자기 레이더 화면에 수십 개의 위협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위협들은 단순히 순항미사일이나 적 전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조종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값싸고 대량 생산된 무인 항공기 UAV들은 대당 5만 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경로에 있는 거의 모든 표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여러 상선들과 미 해군 군함이 그들의 사격선상에 있었습니다. 해군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함정의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인 요격 미사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드론 대응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적 전투기, 폭격기, 다른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값비싸고 중요한 자산으로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역시 보통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로 전투기를 목표로 할 때는 비용 효율성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키는데 수백만 달러의 탄약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전투기의 가치가 더 크다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5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계산이 됩니다. 전함이나 항공모함이 수십, 심지어 수백 대의 카미카제 무인기로 이루어진 드론 군집과 맞서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주 안에 수억, 아니면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문자 그대로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군사 예산을 가진 미국조차도 말이죠. 대신 드론을 상대하려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러시아 드론 군집과 맞서야 하지만 다양한 비용, 효율적인 방어 수단을 사용해 그것들을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AI로 구동되는 터렛과 기동 화력팀부터 요격 드론, 전자전 제모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국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키이우 방위군으로부터 배우고 데이터를 분석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모방하거나 발전시켜 자체 드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곧 구식이 될 일시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드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드론은 제작 비용이 매우 저렴해서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유도폭탄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군을 제거하고 인프라를 손상 및 타개하며 배치되는 곳마다 완전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이미 이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군대들은 더 큰 탄두, 더 나은 모터, 더 똑똑한 AI 두뇌, 그리고 전례 없는 능력을 갖춘 차세대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수십 대의 드론이 거의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탐색하고 식별하고 추적하며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율 군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체 드론 군대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 드론을 공중, 지상, 그리고 특히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 해군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단지 홍해에서만 수백 건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후티와 같은 세력들은 사마 또는 카사브 스타일의 드론을 대량으로 손쉽게 생산하여 상대를 압도하고 미 해군 군함과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사일에 의존해서 드론 군집을 막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군함이라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약이 소진되면 거대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함들이 다른 방어 수단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용 비용이 저렴하고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에 효과적이며 탄약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무기. 바로 여기서 로커스트 레이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공상과학영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해 현재 미국 항공모함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20 워전을 비롯한 여러 군사 뉴스 매체들은 미 해군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에 로커스트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하고 시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군이 항공모함의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또한 해군이 장기적으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전략적 전환을 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해군 작전참모총장 데럴 코델 제독은 2026년 1월 기자들에게 더 많은 미국 군함에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하고 이러한 레이저가 근거리 위협에 대한 최초이자 주된 방어 수단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함선의 시야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H.W. 부시함에서의 로커스트 관련 소식은 2026년 4월에야 알려졌지만 실제 시험은 2025년 10월 초에 이미 진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군은 시스템이 설치된 현장의 사진과 함께
고무적인 설명을 공유했습니다. 실사격 행사에서 로커스트 LWS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여러 무인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 교전 및 무력화하여 운용 가능한 지향성 에너지 능력 배치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로커스트를 개발한 방산업체 에어로바이러먼트의 보도자료는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10월 USS 조지 H.W. 부시 CBN-77함에서 팔레트형 로커스트 레이저 무기 시스템 LWS의 성공적인 시연이 미 해군 및 미 육군 신속 역량 및 핵심 기술실 RCCTO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성명서는 이어 라커스트의 팔레트형 고에너지 레이저 PPEL 시스템이 여러 표적 드론을 추적, 교전 및 무력화했음을 확인하며 이는 모든 영역과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한 지향성 에너지 능력 배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임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해 라커스트가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혁신으로 고정식, 현장, 그리고 지상 기반의 이동식 플랫폼 간에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합동 경전술 차량 JLTV, 보병 분대 차량 ISB와 같은 플랫폼에서 기동 항공모함의 역동적이고 까다로운 환경까지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로커스트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곳에 육상과 해상 모두에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커스트는 미래의 전함과 차세대 항공모함의 표준 방어 시스템으로 장착될 수 있으며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높은 기준으로 작동하는 지상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하실 때입니다. 이제 로커스트의 핵심 요소는 터렛 안에 탑재된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입니다. 이 터렛에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표적이 시스템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이를 탐지하고 식별하며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 레이더와 수동 무선 주파수 신호 탐지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보조 센서들 로커스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약 20kW의 출력으로 추정되는 레이저를 조준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그것은 레이저 출력 스펙트럼의 하단에 해당하지만 그 점에 속지 마십시오. 로커스트 레이저는 여전히 소형 드론을 손쉽게 격추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며 출력 수준을 더 높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미 약간 더 강력한 26kW 출력으로 시연된 바 있으며 현재의 폼팩터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이론적으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더 높은 출력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만이 이 흥미로운 미래형 기술을 실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미 육군이 팔레트형 로커스트 레이저와 전술 및 보병 분대 차량, JLTV, ISB에 장착된 추가 시스템을 인도받았다는 보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병대 또한 JLTV 기반 로커스트 시스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지만 최근 항공모함에 탑재된 로커스트 관련 소식은 해군이 이와 같은 기술을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움직임이지만 이러한 레이저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이점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비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로커스트 시스템 자체는 저렴하지 않으며 한 대당 약 8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레이저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한 번의 에너지 발사 비용이 약 5달러에 불과하며 이 비용으로 드론 하나를 격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5달러로 5만 달러짜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같은 일을 해내기 위해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레이저는 소총이나 기존 방공 시스템, 폭격기, 로켓 발사기와 달리 탄약이 절대 바닥나지 않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전력과 냉각만 확보된다면 이들은 사실상 장탄수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필요한 한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재장전도 필요 없고 보급도 필요 없으며 기지로 돌아가서 몇 시간씩 탄약을 다시 싣는 일도 필요 없습니다. 드론 위협에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은 저렴하게 대량 제작이 가능하며 후티와 같은 집단이 수십 대를 한꺼번에 보내는 사례도 이미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더 나아가 때로는 단 하룻밤 사이에 거의 1000대에 가까운 드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량의 드론을 기존의 탄약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자주, 저렴하게, 그리고 각 발사 사이에 지연이나 중단 없이 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저 무기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로커스트는 또한 유연성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커스트는 이미 여러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팔레트형과 컨테이너형 시스템뿐만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시스템도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함의 로커스트는 몇 분 만에 갑판에 올려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은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할 때 쉽게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해군과 미군의 다른 군종도 검토하고 시험 중인 여러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 프레브람에 고에너지 레이저와 통합형 광학 교란 감시 기능을 갖춘 헬리오스 시스템을 탑재해 시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로커스트보다 약 3배 더 강력한 헬리오스는 출력은 60kW이며 해군의 기존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도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위협을 눈부시게 만들어 기본적으로 그들의 센서와 카메라를 무력화하고 표적을 태우며 집중된 에너지 빔으로 핵심 부품을 가열해 결국 과열되어 고장나게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로커스트와 헬리오스 모두 무인 항공기와 교전에 무력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라커스트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자체는 꽤 비싸지만 헬리오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크고 강력한 레이저 시스템 개발에도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는 송보우라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목표는 400kW 레이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헬리오스보다 약 7배, 로커스트보다 약 20배 더 강력하며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부터 소형 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을 상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기술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것은 과소평가일 것이며 그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들 제독이 언급했듯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실제로 표적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레이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도 레이저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레이저가 완벽했다면 미군 전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레이저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상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개 표적의 대형 드론 군집을 상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 표적들이 모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를 실제로 발사하는 데는 1초의 일부만 걸리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표적을 조준하고 추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각 발사 사이사이에도 사격 해법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현재 형태의 레이저 무기의 일반적인 단점은 빔이 발사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빔 자체가 퍼지거나 확산되기 시작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빔의 밀도와 강도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대기 역시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빛이 이동하는 동안 흡수하거나 산란시킵니다. 전투 측면에서 이것은 레이저가 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발사 원점에서 매우 강한 출력을 가져야 하거나 아니면 표적이 매우 가까이 있을 때만 발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레이저는 날씨와 기타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연기, 먼지, 비 등은 모두 레이저의 출력과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거리를 더욱 줄이고 효과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는 매우 섬세한 부품이 포함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민감한 광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부품들이 전함에 장착되어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자연 환경과 짠 바닷바람에 노출된 채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라커스트 같은 레이저는 앞으로 더 넓게 배치되고 활발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거나 우회할 방법을 찾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군사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인재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해군 등 여러 분야에서 레이저 통합 의지가 분명히 결합되어 있어 미국이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해군이 전함, 구축함, 항공모함을 드론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업그레이드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도 요격 드론을 시험하고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제럴드 알포드 항공모함 전단에 소속된 세 척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을 장착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이숑 코요테 블로기와 안두릴 로드러너 M 드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카운터 드론 요격기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적 드론이 목표물을 공격하기 전에 추적해 격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체 모두 임무를 매우 잘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코요테는 최고 시속 370마일, 약 595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근접 신관이 달린 4파운드, 약 1.8kg 고포 파편 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 드론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그 탄두가 폭발하여 코요테 자체와 그 근처에 있는 불운한 적 드론을 함께 폭파시킵니다. 로드러너는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쌍발 터보제트 요격 드론인 로드러너는 발사되어 목표를 추적하고 수동 조종이나 자체 AI를 활용한 자율 모드로 적 무인기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시간에 목표를 찾지 못하면 기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 후 연료를 보급받고 다시 사냥에 나설 수 있습니다. 50만 달러라는 가격은 드론치고는 꽤 비싼 편이지만 요격 미사일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방어 체계를 항공모함과 군함에 탑재함으로써 미 해군은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탄두의 크기나 미사일 가격이 아니라 이전의 어떤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시스템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미군의 혁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란 상공에 극비 정찰 드론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미국의 보다 전통적인 장비인 F-22 전투기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항공기로 입증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군사 분석, 인사이트, 속보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